네, 보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우리가 이제 186조, 187조 이거 봤고요. 이제 조문으로요. 오늘 이제 조문 좀 많이 나가야 되는데, 조문으로는 우리가 그 191조 혼돈까지 봤었죠. 예, 여기까지 봤었고, 192조 들어갑니다. 그 192조의 점유권,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아시겠지만, 일단 조문으로는 점유권에 기한 이 점유권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보호하는 이 권리를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 물권인 소유권 대별시키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완전 물권을 제한하는 물권을 두고 어떤 파트를 제한하느냐. 용익적인 것을 제한하게 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담보 교환 가치를 파악하고 담보물권 같은 경우에는 법정인 유치권, 법정 담보물권인 유치권, 그 다음에 보통 약정이 많죠. 동산에 대한 질권,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그리고 비전형은 민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물권법 뒷부분에 갈 때는 가담법도 갖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법 전에 다 실어져 있겠지만 가담법에도 또 체크를 하고 이럴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건데 지금 처음 각칙 들어왔어요. 각칙 들어와서 점유권 파트 들어갑니다. 192조부터 점유권 파트가 시작되는 거죠. 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이라고 돼 있어요. 점유권이라는 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렇죠? 법률상의 권한하고 상관없이 그냥 사실상 지배하는 객관적인 사실상 지배와 점유 설정 의사, 이러면 점유권자라고 이렇게 봐주는 거죠. 그런 것이고, 또 사실상 지배를 잃으면 점유권 소멸하고요. 물론 점유권도 물권으로서 이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데 소유권에 대한 본권에 대한 이 물권 청구권과 좀 다르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해서 204조, 205조, 206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193조.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합니까? 예, 진정상속인이죠.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진정상속인에게 이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의 상속인은 진정상속인의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문상으로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상속인이 그 점유 살상의 지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점유권이 있다라고 봐주죠. 이런 경우에는요, 관념상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유권자로 봐주는 게 간접점유자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자가 임대차를 놨다. 그럼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자지만 임대인으로서 이런 관계일 때, 임차인과의 점유 매개 관계를 설정했을 때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라면 이런 임대인은 간접 점유를 받는 거죠. 어쨌든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입니다.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그 점유 매개 관계가 나와 있네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이 타인이 직접 점유자죠. 이 타인이 물건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의 대내적 관계,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가 제3자의 그 대외적 관계,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간접이 직접에게 점유권에 대한 그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임대인으로서의 그런 계약 관계에 기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소유권자로서 행사한다거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계약상이라던가 본권요, 그걸로 행사할 수는 있지만 점유권 자체를 가지고 직접 점유자에게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권에 대한 그 정보 청구권이라던가 자력구제라던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직은 안 되지만 직간은 된다. 일단 기억을 그렇게 해놓으셔야겠고, 또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직접 점유자 의사의 그 기해서 했다면 침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3자에게 간접 점유자가 점유권에 기해서의 물권 청구는 못 들어갑니다. 다른 권리는 가능하겠지만 점유권에 대한 침탈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 판례 중에 여기 그 194조와 관련한 그 머릿속에 기억나셔야 될, 혹시 공부하신 분들 좀 판례가 우리 김영구 선생님 책에 있는데, 어떤 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 그럼 불법 점유하는 자에게 건물을 명도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때,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는 불법 점유를 간접 점유하는 자가 있으면 간접 점유자한테는 안 되고, 불법 점유자 그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는 자, 그자, 직접 점유하고 있는 자, 그자만을 상대로 들어간다. 근데 그 불법 점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불법 점유일 때는 직접 점유자한테만, 그러나 간접 점유, 그러니까 그런 불법 점유가 아닌 상황일 때 간접 점유한테도. 그래서 사실은 이 판례가 그런 판례는 아니다라는 평석이 있는데요. 객관식에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도식화시켜갖고 기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간접 점유의 개념, 또 그 195조에 점유 보조자가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점유자가 아니니까 무슨 가처분 신청이니 점유 보호 청구권이 행사할 수가 없어요. 점유 보조자는. 그러면 점유 보조자냐 아니냐. 즉 그 점유 보조자의 그 조항에 그 타인만이 점유자다. 그러니까 그 종속 관계를 해줬던 이 타인이 직접 점유자가 되는 것이고,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자가 아닙니다. 다만 침탈 상황에 가장 노출이 심하게 되어 있는 자죠. 이자가 이제 그 점유 보조자고, 그다음에 이자가 직접 점유자고, 이자가 간접 점유자다. 그러면 침탈
침탈 상황에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니까 점유 보조자라 하더라도 자력부자는 인정해야겠죠. 자력부자는. 그러나 간접점유자 같은 경우는 자력부자 인정하지 않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침탈 상황으로부터 그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 점유 보조자냐 아니냐 논란이 심합니다. 왜냐면 점유 보조자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소유권자가 야 여기다 왜 건물을 지어놨냐 빨리 건물 철거해라 그리고 대지 인도해라 라고 해서 피고를 정해야 되는데 이 피고 적격을 따질 때요 점유보조자한테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갑으로서는 내가 소유권자다 토지 소유권자다 등기부 등본을 봐라 등기부 등본 하나 내놓고 모든 게 다 추정된다 라고 해서 자기 소유권을 입증하고요. 그럼 네가 내 걸 점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점유자임을 밝혀야 되거든요. 갑이. 근데 점유자한테 들어가는 거지 점유보조자한테 못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를 해라 어쩌라 보조자한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고를 잡는 데 있어서 점유보조자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보조자인지 논란이 되는 것이 처자법입니다. 처자식을 살리는 법, 처자법. 그래서 처가 과연 보조자에 불과한 거냐 아니면 처도 공동 점유자를 볼 수 있으니까 처를 상대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처를 상대로 땅 주인이 얘 보고 철거라던가 그게 가능하겠느냐? 아 가능하다.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예, 그것들 기억하셔야겠고 그다음에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점유 보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3살짜리에게 물건을 사주면 3살짜리 물건입니다. 3살짜리 그 선물 받은 거니까 증여받은 거니까 3살짜리가 소유권자죠. 소유권자지만 점유자는 엄마 아빠가 점유자고 얘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점유보조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법인요. 법인의 점유, 법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감사라던가 총회라던가 이사라던가 누구의 점유만이 법인의 점유냐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이사요. 그래서 대표기관요. 대표기관의 점유만이 법인의 점유이다. 이렇게 다른 것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죠. 그래서 처자법 이런 것들 논란을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일단 점유권이 성립되면 특별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봤고, 196조에 점유권 양도가 되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을 인도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점유물의 인도는, 인도 방식은 4가지죠. 그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목적은 반환 청구의 양도, 점유 개정 다 되죠. 물론 점유 개정은 선의 취득에서 안 되고 질권에서 안 될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도 방식으로 가능하고요. 190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1항, 2항 다 엄청나게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 조항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조문이죠. 점유의 태양이라고 해서 점유자는 두 문자 하시면 되겠죠. 소선 평공추입니다. 작고 선한 평공추. 그래서 소선 평공추,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 이렇게 점유한 걸로 추정을 해줍니다. 추정이죠. 그래서 소선 평공추지 소선 평공 무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가 무과실이다라는 건 점유자 스스로 입증을 해야지 추정은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는 그렇죠. 무과실 추정 안 된다는 입장이죠. 그런 다설은 이 조항 말고 200조요. 200조를 잠깐 보시면 200조의 점유자가 어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그자가 적법한 권리자니까 점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해준다. 그래서 점유에도 추정력이 있죠. 등기 추정력만 있는 게 아니라 점유 추정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로부터 넘겨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의 취득할 때 무과실도 추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전자가 점유 추정력이 있으니까 그 전자로부터 넘겨받은 자도 무과실이 추정되지 않느냐. 200조를 근거로 보는 것이 다수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즉 무추라고 그러진 않았느냐. 똑바로 봐라. 라고 해서 판례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선의 취득에서. 그래서 선의 취득하는 자가 무과실을 입증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항도 중요하죠. 우리 선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악의가 되는 시점은요.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를 하면요. 패소 판결 시가 아닙니다. 소 제기된 때죠. 소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답니다. 본다. 위에 건 추정이고요. 여긴 본답니다. 본다고요. 소 제기 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주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주점유자가 자기의 자주점유를 주장했으나 패소 판결을 받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타주가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선의점유자가 패소가 되면 악의점유자가 됩니다. 근데 그 시점은 소제기시입니다. 소제기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주의해달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여기서 소유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유의사. 그래서 소유의사는 자주점유를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소유권자구나 이렇게 믿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내가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내가 배타적으로 소유권자로 행사를 해야지 라는 그것이 소유의 의사입니다. 그러면 자주점이냐 타주점이냐에 따라서 구별 실익이 달라진다 그랬죠. 교과서에서 봤었습니다. 무치였죠. 무주물을 선점하려면 자주점이어야 됩니다. 소유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시효요.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20년간 점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202조에서 선의 플러스 자주여야 자기 물건 좀 함부로 쓰죠. 그랬을 때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을 현존만 집니다. 그러니까 자주여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냐 타주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하셔야겠고, 그 객관적인 권한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권한을 가지고 판단이 안 되면 이 추정 조항이 나오는 거예요. 197조 1항에 소유의 의사로 추정된다. 근데 이 추정이 깨지기도 하죠. 간주가 아니니까 깨질 수가 있는데, 우리 대법원의 그 전화비처 판례는 무단의 악의점유, 좀 이따 이제 볼 거죠. 무단의 악의점유, 철조망을 걷어내 국가 잡종재산을 갖다가 무단의 악의점유했다는 것만으로 이 소유 의사가 깨졌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비판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점유취득시효는 선의가 요건도 아닌데 무단의 악이건 선이건 그걸 왜 따지느냐라고 해서 비판받고 있는 거 기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조죠. 조문 좀 보시면 원래는 그 어떤 것도 추정해 주냐면요. 점유가 계속돼 왔구나. 이것도 추정해 준다는 거예요. 제목이. 전과 후 딱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만 입증되면 그 점유는 계속된 걸로 중간중간에도 계속됐던 걸로 추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후 양시 추정을 해주니까 너는 중간에 점유를 잃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건 상대방이 입증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199조요. 점유의 승계라는 게 가능합니까? 예. 이 점유의 승계가 가능하다 보니까 등기의 승계도 가능합니까? 예. 등기부취득시효 10년 주장할 때 등기의 승계도 또 가능하거든요. 점유자는 승계의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아울러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울러 주장할 때는요. 그 하자도 승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러면 앞사람이 그 5년이고 A가 5년이고 얘가 4년이고 뭐 얘가 그 6년이다. 이렇게 되면 얘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요 중간 여기까지, 아니면 중간 여기까지.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A가 점유했던 시점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B가 점유 시점이 여기라면 요 기산점은 변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딱 자르고 이래야지 중간을 이렇게 선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의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상속이요. 상속이라는 것이 어떤 그 아버지는 타주였으나 나는 오늘부터 자주냐? 아니면 아버지는 악이었으나 나는 오늘부터 선이냐?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게 새로운 권한이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논란이 심한데요. 판례는 피는 못 속인다. 자주면 계속 자주고 타주면 계속 타주고 이래갖고 이런 새로운 권한을 보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수라고 틀리죠? 다수라고 틀리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겠고 그러니까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점유, 자기는 뭐 자주였다. 이제 자기 고유의 점유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임의의 시점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200조입니다. 우리가 200조 보기 전에 200조는 점유의 추정력인데 등기 추정력 했었죠. 등기 추정력은 조문은 없었어요. 조문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못 봤잖아요. 조문은 없는데 법률상 추정으로 봐줘요. 그래서 항상 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 법률상 추정이냐 그다음에 사실상 추정이냐는 왜 다투어질까요? 만약에 주요 사실이 이런 법률의 규정에서 법률상 이렇게 200조처럼 법률상 추정된다고 하면 이건 좀 강력한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을 깨려면 상대방이 깨야 되는데요. 둘 다 상대방이 깨야겠지만 이런 그 법관에 확신까지 줄 정도로 저 사람 소유권자 아닙니다. 위조등기입니다. 라고 해서 확신까지 줄 정도로 해놔야 돼요. 그 추정을 깨려면. 그러나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하다면 소송법상에서 그냥 흔들어 놓으면 돼요. 의심만 줄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등기 추정력이라던가 점유 추정력은 법률상 추정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법률상 추정으로. 이런 추정력은 게르만법이겠습니까? 로마법이겠습니까? 우리 이런 말 했었죠. 로마법은 개인주의, 상업주의가 발달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전전 유통되는 그 본권과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떤 권리를 인정하는 점유권이 이렇게 대별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게르만 사회는 좀 순진하죠. 농경 사회고 단체 사회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점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지가 무슨 소유권자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본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으면 뭔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점유의 추정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게르만법에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런 점유하고 있으니까 뭔가 권리자일 것이다. 그런 자를 믿고 매매하고 이렇게 유효한 거래를 했다면 선의취득하는 거지. 당연히 이런 자로부터 한 거니까 선의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선의취득이라던가 점유의 추정력이라던가 이런 게르만법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본권과 점유권,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권리가 아닐 수도 있다. 상업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의 입장에서는 본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 있죠. 근데 점유권은 별개로 생각하니까 그럼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 인정해줘야겠죠. 그렇죠? 인정해줘야겠죠. 그래서 점유권에 대한 전보호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건 로마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고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 한 번씩 실제 시험은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하나씩 기억을 해놓으시면 이것이 회복자. 그 다음에 점유자, 회복자, 점유자의 관계 있죠. 비용 반환하고 이런 거. 그럼 본권과 점유권을 구별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타날 수 있겠네요. 로마법에서.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가지시면서 되겠는데 이 점유 추정력은 아마 게르만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등기 추정력 하면 권한절대 3불당이었잖아요. 근데 권한절대 3불까지는 오는데 당사자 간의 점유 추정력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놈하고 원래 권리자가 만났을 때는 점유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위조 등기한 자라더라도 등기 추정력을 당사자 간에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틀리다는 거 하나랑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점의 추정력이 등기가 안 된 부동산, 등기가 안 된 미등기 부동산은 등기 추정력을 못 쓰니까 이거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판례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산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동산이 등기가 됐건 아니면 미등기가 됐건 이 점의 추정력을 갖다 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들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갖고 지난 시간 그 판례들 안 본 게 있으면 같이 좀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판례를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 이걸 우리가 봤죠. 봤고 그 다음에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이것도 봤죠. 중간세납 등기 안 봤죠. 중간세납 등기 안 봤고 이중 등기 안 봤죠. 그래서 중간세납 등기 지금 한 4분에서 5분 정도 딱 그 케이스로 완벽하게 정리할 테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 점검을 또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중간세납 등기 그 케이스가 나오면 중간세납 등기 생략 등기가 나오면 이런 게 왜 행해질까요? 그 번거로운 등기 절차라던가 번거로운 등기 절차, 그 다음에 등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거를 통제하고 싶다기보다는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하는 것은 투기 목적으로 많이 행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가 행해지는 이유에서 범비투 이렇게 하나 좀 기억을 하시는 것도 좋고 그러면 이제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은 사실은 갑이 을에게 이렇게 매매를 하고 사실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을이 또 등기가 된 것을 다시 또 매매를 하고 병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면 갑구란에 소유권자란에 1번 그 다음에 2번 3번에서 사실은 갑 을, 병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생략천재 그냥 갑과 병 사이는 아무런 원인 관계도 없는데 등기만 갑에서 병으로 그냥 딱 돼버리는 거 갑에서 병으로 그래서 중간에 생략하는 형식을 딱 떼버리는 거 이게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항상 특별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이걸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중간 이렇게 사고 넘는 전매행위를 하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이렇게 전매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 제재라던가 이런 것도 가하도록 돼 있어요. 이 벌금과 뭐 형사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은 임의 규정이냐 아니면 강행 규정이냐 이렇게 법이 나오면 이렇게 나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설에 따르면 강행 규정 안에 강효단 그래서 효력 규정도 있고 단속 규정도 있다. 그러니까 강행 규정 안에다 이렇게 배치시키는 견해가 다설적인 입장이잖아요. 다설 판례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과연 이 사법상의 매매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 효력 규정이냐 유효무효를 가하는 효력 규정이냐 아니면 이런 효력까지는 좌지우지하지 않고 다만 단속에 불과한 단속 규정이냐 논란이 심한데 우리가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어요.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 요건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세납 등기가 나오면 항상 이런 그 배경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일단 엎질러졌냐 갑에서 병으로 이미 등기 엎질러졌냐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냐 어쩔 수 없는 것이냐 이미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하냐 꼭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그럼 대위는요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병이 이렇게 뭐 채권자 취소는 아니니까 채권자 대위는 특정 채권을 위해서도 대위가 가능하니까 병이 이 권리를 갖다 채권자의 지위에서 을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채권자 대위로서는 가능하냐? 이건 당연한 거예요. 대위는 원래 이중매매에서도 그렇고 판례가 원하는 바예요. 왜냐면 채권자 대위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을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대위 행사에도 을에게 효과가 귀속되니까 등기부상으로는 우리 그 입법 바라는 대로 갑에게 1번 이렇게 돼 있다가 병이 채권자 대위로서 을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만 그러나 효과는 을에게 귀속되니까 을 와요. 그리고 나서 병에게 와요. 그러니까 중간 생략이 안 되고 채권자 대위를 하게 되면 잘 공시가 돼요. 공시가 되기 때문에 대위는 당연한 거고 대위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직접 혼자 얘가 병이 갑에게 바로 청구가 가능한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일단 이미 이루어진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3자 간의 합의가 갑을병 간에 아무런 합의가 없어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대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면 얘가 뭐 위조 등기한 건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돈 주고 다 어차피 올 사람한테 온 거잖아요. 중간 생략됐다는 그 차이 그것만 있을 뿐인데 그건 단속 규정이고 어차피 올 사람한테 온 것이지 지금 현재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대로 유효하게끔 보고 있는 것이 합의가 없어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그 직접 청구 가능이라는 것은 판례 입장은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이렇게 직접 청구라던가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삼자 간의 합의를 요하는 것은 종전에는 을 때문에 많이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등기를 넘겨준다는 거에 대가로 을은 병에게 잔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동시행항변권. 근데 만약에 직접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을의 잔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잖아요. 동시행항변권이 침탈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을의 중간자의 동의, 중간자의 합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의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합의가 최초 양도인이 아무리 매수인 난을 빈칸으로 해갖고 아무나 매수인 이름 적어놔라라고 해서 매수인 난을 빈칸으로 이렇게 넘겨서 전전 유통됐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 최초의 양도인이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합의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최초의 양도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좀 많이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을 좀 하셔야 어쨌든 간에 삼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여기까지 누가 알 수 있겠죠. 이미 엎질러졌냐? 아니면 엎질러지지 않았는데 직접 청구 가능하냐? 삼자 간의 합의. 여기까지 알 수 있는데 요즘에 주목을 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삼자 간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갑이 이렇게 합의를 해줬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갑의 그 채권자는 을이에요. 그 다음에 을의 채권자는 병이에요. 채권은 대인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채권 관계에서 발생했던 권리 의무, 즉 갑이 등기를 이전해야 할 의무, 그걸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 의무를 잃는 건 아니에요. 그 의무를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의 등기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에 되게 주안점을 띄고 있는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합의를 했어도 이 의무와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것과 또 하나 주목받는 것은 을이 갑에 가지고 있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다. 등기 청구권의 성격도 이것도 법률행위 매매계약으로부터 나온 등기 청구권이니까 채권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채권적 성격을 보잖아요. 그럼 채권이라고 하면 이 채권을 바로 양도할 수는 없는 거냐? 이 채권을 병에게 바로 양도하면 채권 양도는 처분행위거든요. 그러면 을은 빠지고 병이 채권자가 되니까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잖아요. 채권 양도를 받으면. 병이 이렇게 채권 양도를 받을 수 없는 거냐? 이런 논의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권리라고 하면 양도, 상속, 그다음에 대리, 양상대가 자유롭지만 물건은 양도성을 본질로 해요. 투하자본, 그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 양도성을 본질로 하지만 채권은 이 대인적인 신뢰관계가 중요한 관계라 채권 양도는 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제한할 때는 항상 성법이죠. 성질상 제한되거나 법률상 제한되거나 의사표시상 제한되거나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채권 양도라는 건 이 등기 청구권은 고도의 신뢰관계라는 거예요. 잔금을 확보하고 어쩌고 이런 고도의 신뢰관계 때문에 성질상 제한되는 거 판례가 성질상 채권 양도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은 을이 갑에게 통지를 해준다던가 이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통지만은 안 들고 반드시 합의 정도까지 끌어낼 수 있는 동의와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성질상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통지 안 된다. 동의나 승낙을 요한다. 이것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했죠.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 의미들을 잘 기억을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럼 중간선택 등기 한번 보는데 부동산을 이거 잠깐 보면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 이거 왜 이렇게 여기 나와있죠? 이거 잘못 판례가 됐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중간생략 등기가 직접 삼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안 된다라는 판례인데 판결 요지가 위에 게 잘못 제가 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 시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중 보존 등기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액이 이중 보존 등기 나오면 일단 그 표제부에서 문제가 생긴 거냐 아니면 사항란 그 갑구 을구란에 이런 권리구란에 그 문제가 생긴 거냐 표제부에서의 이중 보존 등기라던가 뭐 후등기를 유효하게 살린다던가 이런 논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항란일 때가 문제되는데요. 이렇게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근데 여기도 소유권자 A고 여기도 소유권자 A다. 그러니까 동일인이다. 어차피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됐지만 어차피 동일인이다. 그러면 그냥 후등기 무효. 간편하게 그냥 후등기 무효. 이렇게 아무런 상관없이 후등기 무효 해버리면 어차피 동일이니까 누구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편안합니다. 문제는 두 개의 보존 등기가 됐는데 이것은 A로 돼 있지만 이 보존 등기는 소유권자가 B로 돼 있다라는 거죠. 보존 등기가. 이랬을 때 동일인이 아닐 때가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절차법설이 있고 실체법설이 있고 절충설이 있고 판례 태도가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절차법설은 이름이 왜 절차법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2차 시험할 때도 또 외워야 되고 이래요. 왜 절차법설은 뭘까요? 절차법설은. 절차법이 뭔데요? 실체법 민법이죠. 절차법은요.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이 절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등기법에는 하나의 부동산은 하나의 등기용지만 써라. 1부동산 1등기용지 원칙이 있잖아요. 그 절차법에 그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된 후등기는 그 절차법에 위배돼서 후등기가 된 거 아니에요. 왜 그 절차법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이 등기는 돼서는 안 되는 등기였는데 그 절차법에 위배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차법설이라고 말하는 건 이 절차법, 부동산 등기법에 하나만 해라라는 그걸 위반한 후등기는 뭘 따지지 않는다. 실체관계 맞는지 따질 필요 없이 절차법을 위배했으니까 그냥 후등기 무효. 절차법을 위배했으니까 후등기 무효. 그냥 후등기 무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1부동산 1등기용기 그 절차를 위배했으니까 그 위배한 후등기는 그냥 무효.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실체법설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두 개가 된 거 어떤 게 실체 진실과 맞는지 따져보자. 실체를 가지고. 그 따져봐서 비록 후등기라도 그게 지금 그 현재 권리 상태라든가 그걸 다 잘 공시하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후등기가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실체를 따져보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절충설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전화합의체 판례는 절차법의 기운 절충설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는 후등기가 무효라는 거죠. 후등기가 무효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완전 절차법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후등기가 유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앞에 열어두고 있어요. 뭐냐면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 무효예요. 그러면 선등기가 원인 무효면 후등기가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절차법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절차법에 기울어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을 그대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이중 보존 등의 테마들을 좀 기억을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또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중복된 앞에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중복된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안 되면 후등기는 유효할 수가 없습니다. 선등기가 원인 무효여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전화비치 태도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예전에는 절차법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 실체법을 따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절차법의 기운, 절충설을 따르고 있다는 걸 기억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 정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쵸? 예. 그리고 나서, 뒷페이지. 이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 상속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요. 여기 뭐 읽어보시면 좀 아시겠지만은, 이것도 하나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갑이 진정한 소유권자인데, 을이 갑의 등기를 위조 등기를 하고 그리고 병에게 적법하게 매매를 하고 병이 이렇게 취득했다. 제3자 선의 보호 조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이 없는 한 얘가 등기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보호가 안 되겠지만 항상 부동산 나오면 얘가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는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간 위조 등기랑 요거 합쳐서도 이렇게 그 등기 승계도 긍정하니까 이런 10년간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위조 등기를 토대로도 등기부 취득 시효가 됩니다. 근데 등기부 취득 시효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으니 이중 보존 등기일 때 후등기를 믿고 10년을 지났든 20년을 지났든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 시효가 안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가 무효등기 유형인데요. 무효등기 유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효등기 유형은 처음에 갑이 1억 원을 가지고 을에게 채권자에게 1억 원을 꿉니다. 1억 채권자 그냥 안 꿔줘요. 그러니까 너 부동산 없냐? 여기 가서 저당권 설정하죠. 저당권 설정해놨어요. 근데 1억 원 갚았죠. 변제를 했어요. 변제를 하게 되면 채권이 없으니까 등기가 아무리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원인이 없는 원인 무효 등기고 말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다시 나중에 또 1억 원을 꾸면서 옛날에 썼던 저당권을 같이 그냥 쓰자. 이렇게 처음에 유효했지만 무효가 됐던 처음엔 유효였어요. 그런 무효 등기를 유용하는 관계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 판례가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거 뭐 다 이상하게 됐어요?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그거를 원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땄는데 지금 무효 등기 유용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무슨 제가 이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앞장에 76년 판례부터 쭉쭉쭉쭉 같은 판례를 지금 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서 판례 태도를 일단 적어놓으세요.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한적 유효설의 입장이라는 거죠. 제한적 유효설의 입장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효 등기를 유용해서 쓸 수 있는데 저당권 등기를 유용해서 쓸 수 있는데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가능하다라는 거에서 유효는 유효인데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니까 제한적 유효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예,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지금 판단은 안 됐는데 이렇게 좀 잡아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정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무효등기 유형은 처음에 유효했던 저당권을 유용해서 쓰는 그것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처음부터 아예 무효였던 무효등기 유형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채권자 A가 막 강제집행 들어오려고 하니까 유일한 부동산을 가짜로 가장 매매를 했어요.
했어요. 매매를 하고 여기에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럼 이 등기는 원인행위가 없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돼야 될 그냥 무효 등기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무효였죠. 처음부터 무효였는데 아유 이런 김에 내가 돈 싸게 줄 테니까 사자. 진짜로 매매해요. 진짜로 진정으로 매매를 한다고 하면 예전에 무효였던 등기를 지금 또 쓰자. 이러니까 처음부터 무효였던 등기를 유용해서 쓰는 경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사례들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봤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당황스럽군요. 뭐, 갑자기, 세 개가 막 똑같이 돼갖고,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중요조문 들어갑니다. 201조요. 201조 들어오시죠? 201조, 202조, 203조. 그 날씨가 막 따뜻해지고 이러니까, 그 길가에는 사람들이 많이 풀렸어요. 그래갖고는 네, 정신도 풀렸는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빨리 안 걷고 느긋하게 걸으면서 온갖 걸 다 감상하면서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천천히 유람을 막 해요. 그래갖고는 그 독서실 밖에 나가갖고 담배 피면서 얘기한다가 한 그 2시간이 넘어서면 아예 들어가기 싫죠. 그래서 막 아예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꽃이 폈으니까 아예 그냥 술이랑 해두진 다음에 술이나 먹자. 아니면 야 당구 한 판 치고 들어갈까? 막 이러면서 또 당구 치고 또 또 신간 나왔는지 되게 관심 많아요. 그래갖고는 무슨 만화가게라던가 또 책이라던가 신간 나온 거를 또 체킹을 꼭 해요. 그래서 가갖고는 체킹을 하고 아저씨 신간 나왔어요? 왜 아저씨 숨기고 계세요? 그래갖고 다 밝혀내갖고 또 그걸 다 보고 막 이게 그 고시촌의 그 하나의 그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한 사람 중에 부준 사람도 있겠죠. 부준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잘 없어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진짜 느끼는 교훈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자들은 경쟁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 경쟁자도 아닌 사람을 보고는 마음에 안 돌리면서 아유 쟤도 책 보내 만화책 보내 나도 봐야지. 그리고 어떤 친구는 고시 독서실에 만화책을 잔뜩 빌려 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딴 사람들한테 좀 창피하니까 자기 그 하숙방이라던가 이런 데 가고 보는데 그 사람은 아예 그냥 아침 7시에 등교를 해요. 그걸 갖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1회독, 2회독을 정하는지 이렇게 딱 해놓고는 싸놓고는 쫙 해서 본 건 여기다 싸놓고 그리고 흥미를 느끼나 말했어. 슉 해가지고 그게 부럽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재밌겠다. 그래서 그 사람 없을 때 잠깐 이렇게 봐야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러는데 하여튼 문제가 많더라고. 전에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 한 1분만 쉬세요. 예, 1분 쉬시는데 전에 보니까는 되게 특이한 일이 많더라고. 그래서 어떤 제가 이제 그 지도했던 2차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2차생이 그 독서실에서 처음 고시 독서실에 온 거야. 고시 독서실에 오면 우리가 이제 생활을 잘 모르잖아요. 뭐 테이프를 수건으로 감싸야 된다는 둥, 아니면 발을 들고 사뿐사뿐 걸어야 된다는 둥. 우리만의 그 불문율이 있어요. 불문 그 관습법 같은 게 있죠. 있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날 또 비가 내리고 독서실에 사람도 없고 우울했던 거야. 이 남자분인데 굉장히 그 센치하고 이렇게 좀 낭만적인 얼굴도 잘생겼어. 얼굴 큰 게 허연 게 잘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음악을 들은 거야. 비가 오고 이러니까 음악을 듣는데 음악이 너무 좋은 음악이 들어서 이 사람이 좀 낭만적인 사람이라 보니까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음악이 너무 좋아갖고 음악 소리를 일부러 크게 자기가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듣지만 크게 하면 이게 새어나갈 거 아니에요. 이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옆 사람들도 마음의 안정을 얻기를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거 이 사람이 정말 맞아 죽을 짓이죠. 우리 고시촌에서 그런 짓 하면 정말 맞아 죽죠. 시험 합격 가기 전에 큰일 나요. 근데 막 그다음에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8명이 앉는 자리에는 어떤 여학생만 앉아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여학생한테 들려주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 좋아한 건 아니고 그냥 음악을 같이 이제 듣고 이렇게 비가 오니까 제가 같이 즐기자 이런 것이었는데 그 여학생이 이제 왔대요. 아주 장문의 편지가. 그래서 그 장문의 편지라는 건 좋은 게 아니죠. 당신이 지금 고시초를 모르시나 본데 말면서 자세하게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식사할 때는 어떻게 하시고 발을 들 때는 어떻게 하시고 의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시고 책을 필 때는 소리 내지 말고 펜으로 뭐 글 때는 어떻게 하시고 뭐 난리 나는 거야. 그래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어폰을 그렇게 크게 하다니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쓴 거야. 그래서 선생님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공부도 안 되고 너무 놀라가지고 막 자기 편지 받았어. 음악에 감동받았어요. 편지 보냈구나 역시 막 그래서 역시 내 작업은 성공이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편지 받고 나니까 너무 좌절해갖고 그 버스 정류장으로 갔대요. 이제 공부 안 되니까 버스 정류장 갔는데 마치 그 여자도 버스 정류장에 있더래. 그래서 괜히 또 둘이 대화를 나눠갖고 사귀게 된 거야. 그 얘기를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이 굉장히 나이가 어리신데, 나이가 어리신 게 아니라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분이 그때 고시원에 들어왔을 때가 28살이었는데, 그 분보다 10살이 많은 연상이었어요. 38살의 여자인데, 액면가는 27으로 보이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게 됐죠? 갑자기 그 사람 지나가길래 생각이 났어. 그리고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좀 진지하게 사귀다가 헤어지자 그런 거야. 헤어지자 그래갖고는, 좀 이제 헤어지자 그랬는데, 왜 헤어지자니까 나이 때문에 그렇다. 자기 연상이라서 상관없다.
자기는 5살까지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은 더 가슴이 아프죠.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난 도저히 사귈 수 없다. 이제 도대체 나이가 몇이길래 자꾸 그러는 거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서 내가 노트라는 건 주겠다고. 그러면서 당신을 만난 날부터 노트를 이렇게 매일 일기를, 만난 날 어땠고, 일기를 매일 써왔다겠대요. 그래서 그걸 일기를 읽다 보면 내 나이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별하면서.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매일 자기를 만나면 썼던 거기에 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남자 계속 그래 몇 살이라는 거야 도대체 몇 살이라는 거야 이러면서 동겼다. 그 재미나더라고. 그래서 끝내 헤어져서 그분이 먼저 붙어서 나갔죠. 여자분이. 끝내 헤어지셨고. 갑자기 생각나네요. 죄송해요. 하여튼 독서실에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왜냐면 조심을 안 하다가 괜히 인연이 또 발생해서 공부를 안 하고 또 연애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서로가 쪽지를 주고받지 말아요. 좋은 쪽지건 나쁜 쪽지건 서로 쪽지를 주고받지 말고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201조, 203조. 중요합니다. 갑자기 왜 얘기했나. 아무 연관성 없는 얘기를 갑자기 막 당황스럽고 내가 죄송한 마음이 막 드는데 하여튼 너무 쇼킹해서 나는 그게 10살인데 그렇게 젊어 보이다니 그것도 놀랐고 비결이 뭘까? 막 그거만 생각나네. 그 대목에서. 그래서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을 해서 이 갑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등기까지 해서 이렇게 넘겨준 상황이죠.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 없이 등기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매 계약이 무효라던가 취소라던가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여기 부당으로 이득 보고 있는 거죠. 얘는 3억 원을 받았고 얘는 그 부동산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럼 서로가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 될 텐데 물론 얘가 우리가 해제라던가 무효 취소됐을 때 우리가 소유권이 복귀되는 걸 보기 때문에 이자가 이 물권 요청권이요. 물권 요청권으로서 반환을 이거 갖고 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소유권자의 203조, 214조를 얘기할 때는 항상 부수적인 처리가 논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 뭐 포도나무라던가 여러 가지 따먹었던 과실이라던가 또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을 사용했던 사용이익도 우리가 법정과실에 준하니까 그런 법정 과실이라던가 이거 돌려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과실 문제가 생기죠. 그동안에 썼던 과실들 그것도 부당이득인데 이거 반환해야 되는 거냐. 과실 얘기 나오고요. 또 하나 어떻습니까? 그 을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든 뭐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이 사람은 완벽한 집을 줬는데 여기 막 부셔졌어. 막 문도 부셔지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그 책임을 갑이 을에게 물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하고. 그럼 뭐 을은 가만히 있나요? 내가 원래는 부셔진 집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놨다. 금딱지를 다 붙여놨다. 라고 해서 내가 들어간 비용 달라. 들어간 비용 달라. 얘도 한마디 할 게 있죠. 비용 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수적인 처리에 대한 그런 그 처리에 관한 조문이 201조, 그 다음에 202조, 그 다음에 203조 이런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201조. 그래서 과시 파트인데요. 저렇게 이 매매 계약이 깨질 줄 몰랐던 선의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점유물의 노력들도 많이 가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의자라면 과실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악의자라면요. 과실을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할 과실이 없으면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면 돼요. 그럼 과실만 반환하면 되겠습니까? 악의인 경우에는 아니면 748조 2항에 따라서 받은 이익, 그 과실하고 플러스 이자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됩니다. 그쵸? 이자 손해까지도. 그래서 201조 1항은 선의점이자 과실 취득하는 건 부당이득 748조의 특칙이나 201조 2항은 특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칙으로 들어가서 748조 2항으로 간다는 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악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판례는 여기 조문은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례는 무과실에 가까운 오신할 만한 근거라고 해서 무과실을 좀 요구하는 쪽에 판례가 서 있다는 거예요. 다사라고 틀리게. 그걸 기억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법률상 원인 없이 과실을 반환하는 문제일 때 항상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는 게 무죄잖아요. 무죄. 근데 이제 무효 취소일 때는 얘도 과실을 주고 얘도 선이니까 과실을 안 주고 얘는 어때요? 이자 줘요 그러면? 얘가 안 주는데 얘도 선이에요. 이런 깨질지 몰랐어요. 그럼 얘만 이자 줍니까? 그럴 순 없으니까 판례가 공평한 원칙상 얘도 이자 안 주고 그래서 서로가 선이라면 서로가 안 주는 문제로 무효 취소는 해결을 합니다. 근데 해제 시에는 부당이득의 특칙으로서 원상회복이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201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얘도 과실까지 다 주고 얘도 이자까지 다 주고 서로가 완전히 원상회복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에 관한 조항을 그때 공부를 했었는데 748조보다 특칙이 201조에서 203조가 더 특칙입니다. 그럼 이거보다 특칙이 548조 해제 파트가 더 특칙이에요. 그래서 해제됐을 때 서로가 다 반환하는, 그 다음에 서로가 안 주는, 그래서 무효 취소 시에는 서로가 안 주는 관계. 근데 일반적인 그런 경우에는 748조. 이런 특칙 관계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조인데요.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이죠. 다 져야죠, 책임을.
그렇지만은 선의 플러스 소유의 의사가 없는,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다면 선의 플러스 자주, 선의 플러스 자주. 그러면 자기 거 이 조문을 명쾌하게 해석한다면 선의 플러스 자주인데요. 자기 건 좀 함부로 쓰죠. 자기 건 좀 함부로 쓰니까 선의 플러스 자주라고 한다면은 이익현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전손을 다 배상해야 되고요. 그죠? 이익현존, 선의 플러스 자주 현존이익 이런 얘기를 기억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203조입니다. 비용 달라는 거죠. 비용. 비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항상 그 기억하셔야겠는데 그 비용이라고 하면은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필요비는 이 가치에서 조금 그 낡아서 떨어졌다거나 이랬을 때 그거를 끌어올리는, 요 가치만큼은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비고, 유익비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개량시키는 게 유익비잖아요. 근데 필요비 같은 경우는 낡아서 이런 통상 필요비가 있고 태풍에 불어서 특별 필요비가 있습니다.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입장으로 나누진 않고요. 그래서 이런 입장인데, 통상 필요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선이라서 과실을 취득했다면 필요비 달라는 말 못해요. 통상 필요비 달라면 못해요. 상계입니다. 상계. 그래서 요것들이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것도 기억하셔야겠고, 또 하나 이렇게 비용 달라는 게 나오면 이것은 그 관하여 생기네요. 관하여 생기냐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해당되니까 비용 줄 때까지 내가 이 집에서 못 비킨다라는 항상 비용이 나오면 비용이라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정 담보물권인 유치권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비용 나오면 기계적으로 유치권. 이거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유치권에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03조. 점유자가 그 점유물을 반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점유물을 반환할 때이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실제로 점유물 반환할 때 비용 달라 그래야지, 아니면 회복자가 야 등기 말소해라, 그 등기 말소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싫어, 그럼 비용을 줘야지? 뭐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 그때 이제 그 비용 상환이라는 게 나오는데, 단서 부분이 나왔었죠 시험에. 과실을 취득했다면, 선이라서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 필요비는 상계되는 거다. 그건 청구하지 못하는 거다. 이런 거죠. 2항에 자기가 뭐 지출을 많이 했다는데, 개량을 시켰다는데, 유익비가 있다는데, 현존해야지 주는 거죠. 금딱지가 다 없어지고, 이런 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회복자의 선택입니다. 점유자의 선택이 아니라 회복자가 지출 금액을 주든, 증가액만큼을 주든, 선택해갖고 회복자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같은 게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필요비는요, 필요비를 줄 때까지 못 비킨다. 이 유치권을 없애는 건 나올 수 없어요. 필요비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근데 유익비 같은 경우는 액수가 좀 클 수 있잖아요. 뭐 금을 다 발랐다는 둥 온갖 짓을 다 해갖고 액수가 클 수 있으니까, 그럼 법원이 일단 먼저 줘라. 일단 이 집을 먼저 돌려주고 유익비는 액수가 크니까 나중에 받아라.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하지 마라. 라고 해서 이 유치권을 풀어버릴 수 있는 허여 조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익비가 나오면 이런 사망 조항이 따라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전항이라고 했으니까 필요비 사안이 아니에요. 이 항의 유익비 사항에서만 법원이 회복자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허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먼저 주고 유치권 행사하지 말고 먼저 반환해주고 나중에 받아라. 이렇게 허여 조항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익비가 나오면 항상 사망 같은 조항이 우리 민법에는 계속 나와요. 하나 안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만 유익비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거가 있으니까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거 있죠. 갑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인데, 여기다가 뭐 가등기를 해놓는다던가 아니면 뭐 저당권을 설정한다던가 이렇게 해갖고 돈을 꾸고 담보로서 이런 걸 잡아놨다. 그런데 갑이 뭐 이런 건 처분금지 가처분은 아니니까 매매해서 병에게 넘긴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갖다가 제3취득자라 그러잖아요. 제3 소유권 이런 상황들을 안고 산 제3취득자인데, 가등기에 대한 본득이가 경로된다던가 아니면 저당권이 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실행이 된다던가 이럴 때 제3취득자와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그럼 제3취득자가 그동안 여기에 비용 같은 게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점유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자가 들어간 필요비라든가 유익비가 있는데, 이자의 제3취득자의 비용은 원래 경매의 실행 비용에서 최우선으로 잡아주고요. 이 사람의 필요비, 유익비 허여 조항도 없어요. 반드시 주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 사람만큼은 제3취득자예요. 제3취득자의 유익비는 반드시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허여 조항이 안 나와요. 이 사망을 준용해서 쓴다거나 그런 게 안 나와요. 나중에 뒤에 물권법 뒤에 규정들을 보면요. 그래서 이 그 제3취득자 관련된 거 빼놓고는 항상 허여 조항이 나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조, 203, 202조, 203조 이런 조문조 파악됐죠. 그래서 하나는 과실 얘기, 과실 내놔라. 그 다음에 하나는 왜 내 거 찍으러 틀었냐? 멸실훼손 얘기. 하나는 그럼 나도 할 말 있다. 비용 달라.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04조입니다. 204조부터 205, 206이 뭡니까? 점유권을 별개의 권리로서 보호한다면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를 인정해야겠죠. 근데 본권에 대한 것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이름을 우리가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204조요. 점유물의 그 점유의 해수인데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입니다. 침탈 중요하죠. 침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본권요.
소유권에 기한 건 213조, 213조 보세요. 213조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내가 소유권자고 누가 점유만 하면 내 거 내놔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건 침탈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권보다 약해요. 침탈이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겠고요. 물건의 반환, 밑이죠. 그러니까 조문은 204, 205, 206, 밋밋 또는이에요. 밋밋 또는이고요. 미 손해배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유권에 기한 본권에 기한 물권 청구는 뭐 특별승계인이건 뭐건 선이건 악이건 다 들어가요. 내가 소유권자고 네가 점유자면 그러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막강한데 점유권에 기한 것은 특별승계인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자가 악이라면 들어가겠지만 선의의 특별승계는 못 들어가요. 선의의 특별승계인. 그리고 어저께 공부하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갑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데 을이 침탈을 했다. 을이 그 이자가 점유자인데 얘가 침탈을 했다. 근데 침탈을 하고 매매에 팔았다. 얘가 팔았는데 특별승계죠. 특별승계인데 병이 얘가 그 악이다. 그리고 나서 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얘가 선이다. 선이고 정이 악이다 라고 할 때 침탈 상황에서 점유보호 청구권으로 들어갈 때는 선의 특별 승계를 받은 자한테는 점유보호 청구권 못 들어간다. 204조 못 들어간다. 그럼 얘한테는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엄폐물 법칙이기 때문에 얘가 막아줍니다. 얘가 막아주기 때문에 얘한테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선의 특별 승계한테 못 들어간다는 거 주의를 좀 하시고요. 사망에 우리 그 1년 내라는 거 주의를 좀 하시죠. 1년 내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그 전에 봤었습니다. 제척 기간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설 같은 경우는 꼭 소를 추려야 된다라고 해서 출소기간으로 봤었어요. 판례는요. 무슨 소리야? 재판 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해. 재판 외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척기간이라는 행사를요. 그러나 판례 입장에서도 반드시 소를 추려야 된다는 게 204조 이하의 그거죠. 그죠? 점유보호청권요. 그 다음에 406조요. 채권자 취소권요. 반드시 소로 써야 되죠.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거 출소기간으로 판례도 역시 다설과 마찬가지로 이 파트에서는 출소기간으로 봤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조요. 방해를 받은 때. 그러니까 침탈 이외의 상황은 방해를 받은 때요. 그럼 침탈과 방해를 받는 건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까? 침탈은 점유를 잃는 거고요. 방해를 받은 건 점유를 잃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재검이 손해배상입니다. 의외로 205조 사망이 많이 나와요.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을 수 있죠. 근데 그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데는 방해 제거는 못 들어갑니다. 손해배상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방해 제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방해받을 염려죠, 염려. 이 염려가 불법행위 손해배상하고 틀린 물권청권의 그 특징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염려 상황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방이죠. 그리고 밋밋 또는 아직 뭐 그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니까 또는입니다. 예방하면 좋아요. 그냥 예방. 또는이죠. 또는. 그리고 손해배상 손해가 생긴 게 아니니까 담보입니다. 그래서 또는 담보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셔야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간접점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점유권은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 그러나 이 항에 점유자가 점유 침투를 당할 때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 그랬죠.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해라. 직접 점유자에게 물론 직접 점유자가 받지 못한다거나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간접 점유자한테 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점유권에 관한 소에서 그런 그 어떤 그 소유권자라는 항변을 가지고 점유권을 뭐 기각한다던가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 본권에 기인한 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별개의 소니까 중복제소라던가 기판력이라던가 이렇게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208조 2항에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는 거니까 별소로서 반소를 제기하는 건 상관없습니까? 예, 반소로 주장한다면 우리가 본권자가 우선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자력부재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 210조요. 준점유입니다. 점유에 관련된 것은 이제 그 우리가 물건에 대한 것이 될 수 있겠는데 준점유는 물건이 아니라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이죠. 재산권. 그러니까 점유에 준한다. 재산권이죠. 그래서 채권의 준점유에 대한 변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나왔던 것이 그 준점유가 선의식의 대상이 된다.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일 때 선의식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를 선의식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논의될 수 없기 때문에 선의식은 준점유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 정도 하고 판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점유권까지 우리가 봤어요. 점유권까지 봤고 오늘 판례 잠깐 보시면요. 이것도 다 20대 판례예요. 그 물권법에서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선정하신 20대 판례인데 오늘 앞부분에 잘못 나온 거 다시 해드리도록 하고 부동산 명의신탁은 외부 관계에서는 그 수탁자 소유권자, 내부 관계에서는 신탁자 소유권자, 소유권의 상대적 기속, 관계적 기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비록 내부적으로 신탁관계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신탁자가 수탁자로 돼 있는 그 등기 명의를 회복을 해야만
제3자에게 소유권자로서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수탁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수탁자 상속인들이 이렇게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받는 것이고 대외적인 관계에서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신탁자가 소유권으로 복귀된다거나 그렇진 못합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권을 신탁자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없죠. 대위만 가능하겠죠. 대위 행사는 가능해도 신탁자가 직접 행사한다거나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권리를 추정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예, 그렇죠. 그래서 1번 판결료지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유의 추정력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취득시효와 자주점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취득시효를 하려면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소유 의사는 입증이 되면 상관없는데 소유 의사가 불분명할 때는 197조 소송편 공추 추정 조항이 들어가잖아요. 추정이기 때문에 간주가 아니니까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번에 이렇게 그 법률 요건이 없다는 걸 뻔히 잘 알면서 악의로 무단자 등록했다고 해서 소유 의사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그 추정이 깨지는 거냐? 예, 추정이 깨지는 걸 본다고요. 추정이 깨지는 보는 것이 다수결적인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수견이 나와 있고요. 그 3번 쌍가로 3번에 다수견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그 반대 의견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잠깐 그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판례로서 오늘 정리할 마지막 판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어떤 얘기냐면 항상 그 왜 이 발단이 시작됐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국가 재산 중에서 잡종 재산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안 됐었어요. 대법원에서. 안 됐었어요. 사인이 잡종재산 시효 취득한다는 게 안 됐는데 헌재가 출범한 이후에 아니 국가재산이라 하더라도 잡종재산이라고 한다면 사인이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국가 땅이 많이 새나가게 생긴 거예요. 국가 땅, 국가재산이 많이 새나가게 시작했기 때문에 대법원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뭔가 제한 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판례들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점유취득시효 요건은 선이냐 악이냐가 요건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국가의 잡종재산인데요. 여기 잡종재산인데 철조망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철조망을 걷어내고 여기 들어가서 집을 짓고 막 내 집이야.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는 있는 거죠. 소유의 의사는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법률 요건이 뻔히 없다는 걸 뻔히 잘 알면서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것이 소유의 의사를 깰 수 있다. 추정을 깰 수 있다. 그러니까 악의 무단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추정을 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 될 수 있는데요. 다수견 논거는 그러니까 다수견의 논거, 그다음 소수견의 논거는 2차 시험과 관련해서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수견 쪽에다 좀 적어놓으시면 좋은데요. 다수견 논거는 두 문자를 좀 기억할 논거가 그래서 이립제, 그다음에 소수견은 법을 강조하죠. 법법선. 이게 이제 논건데요. 다수견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철조망을 걷어내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은 국가가 언제라도 비키라면 비키고 비키지 말라 그러면 가만히 있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용해야지.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사일 그런 그 개연성이 높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비키라면 비키려고 마음 먹었던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개연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설명하고 있으신 거고요. 다수견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효제도라는 것은 특히나 취득시효라는 것은 시효제도가 원래 목적은 원래 우리가 소멸시효에서 공부했었지만 진실이 아닌 사실상태. 사실상태라 하더라도 진실처럼 보인다면 일정한 시간 지났다면 권리 상태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부여를 해주겠다. 그게 시효제도의 그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시효제도의 취지다. 이게 그 다설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입장이고 여태까지 판례도 그런 입장으로 논의를 했었어요. 시효제도의 취지를. 근데 요번 판례에서는 다수견에서 시효제도란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준 게 아니다. 진짜인데 입증을 못하는 사람들, 입증 곤란. 이 진짜인데 진짜를 진짜로. 그래서 입증 곤란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것이 시효제도의 취지이지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그런 게 아니야. 얘는 가짜잖아. 입증 곤란 덜어주는 그런 시효제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197조 1항에 소송평공치라고 해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했는데 소유의 의사가 추정돼서 시효 취득한다면 진정한 권리자가 잃는 건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다. 부동산을 잃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재산권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유의 의사 추정되고 있는 197조 1항을 제한 해석해야 된다. 제한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것이 그 다수견의 논거였어요. 근데 이 논거에 발맞춰서 소수견이 비난을 하는 거죠. 야, 얘가 지금 권한이 불분명하다고 하면 법이 법률상 추정을 해주고 있다. 얘가 이제 소유의 의사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는 법률상 추정을 해주고 있다. 이 법률상 추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197조 1항을 말하는 거죠. 근데 니네들이 얘 마음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사였을 거야. 그런 개연성. 이건 니네들이 사실상 대법관들이 이런 사실상 추정하겠다는 것인데 법률상 추정이 있는데 뭔 사실상 추정을 또 하느냐. 법률상 추정으로서 얘는 소유의 의사가 또 있다고 봐야지. 라고 해서 비난하는 것이고 이 논거에 대응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효제도의 취지라는 건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즉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이라던가 법질서의 안정이라던가 이거지 입증곤란만 덜어주기 위한 그것만은 아니다. 법적 안정성이 시효제대 취지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법선. 선의가 뭐냐면 아니 그 점유취득시효에서는 선의가 요건도 아니다. 요건이 아니다. 근데 선의도 요건이 아닌데 왜 악의를 가지고 요건 삼아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해서 막강하게 비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논거들을 기억을 좀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이 논거들을 적으신 다음에 꼭 다수 의견, 보충 의견, 그 다음에 그 반대 의견까지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월요일 날은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날 밑줄 긋고, 화요일 날 소유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주말에 좀 잘 쉬시고, 내일 또 2시부터는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